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잠시 후 10시 30분부터 진행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네, 현재 그곳에 취재진이 많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현장 화면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동부지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경찰들이 지금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어제 저녁 늦은 시간부터 취재진들도 몰려서 이곳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찬반 집회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많은 인파들이 몰려 있는 모습 함께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경찰도 만일의 사태 대비에 위해서 취재진 앞에 진을 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오늘 영장 실질 심사 오전 10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앞서 두 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고요. 지난 24일 검찰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자, 저희 스튜디오에 지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호영 변호사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관련 내용들 좀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교수님, 먼저 저희 장식 전에 현장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좀 어수선합니다. 또 비가 오는 가운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나옵니다. 글쎄요, 가족 비리 관련 의혹에서도 검찰 조사를 받았고요. 사실상 근데 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법원에 나오는 것 자체도 처음이고 물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가족사 관련해서 수사를 여러 번 받았죠. 3번 받았고요. 이번 사건 관련해서 2번 수사를 받았는데 검찰이 가족사 관련해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어요. 아직. 예. 뭐 그런 걸로 봐서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 증거가 좀 그러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관된 부분을 찾아내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의혹도 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만 지금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 다툼의 여지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전망 중에 지금 현재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증거를 가지고서 법원을 설득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주의 우려나 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는 사실상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범죄의 소명이 됐느냐 또 다툼의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 첨예하게 대립될 가능성이 있고요. 아마 오늘은 조국 전 장관이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소명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가족 수사 관련해서는 지금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만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수사는 본인이 알고 있는 전체 내용을 얘기를 했고 또 본인이 중단시킨 것까지 인정을 했어요. 그럼 법리적으로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입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좀 쟁점이 될 부분들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이제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쟁점이 있어요. 예. 뭐냐면은 당시에 이제 그 유재수 당시 이제 금융정책국장의 예. 그 비위 수준에 대해서 얼만큼 당시 그 민정수석실에서 알고 있었느냐. 예,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법원에 도착한 모습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10시 5분에 지금 동부지법에 출석하는 중인데요. 포토라인 앞에, 기자들 앞에서 어떤 언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깐 들어보실까요? 122일입니다. 첫 강제 수사 후에 122일째입니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며 또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찰 중단을 하려는 외부 지시 있었습니까? 직권남용을 계속 부인하시는 겁니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조국 전 장관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잠시 보셨습니다.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일정 부분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요. 그동안 가족 전체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에 혹독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번에 검찰이 청구한 영장 신청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재판부가 철저히 법리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법정에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다시 들을 수 있을까요? 예. 122일째입니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며 또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찰 중단에 나가는 외부 지시 있었습니까? 직권남용을 계속 부인하시는 겁니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10시 5분에 동부지법에 도착을 했습니다. 10시 30분부터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 변호사께서 방금 오늘 실질심사 쟁점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검찰이 청구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같이 맥락을 같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맞습니다. 대해서는. 지금 이제 방금 이야기하던 부분과 연결지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쟁점이 이제 크게 두 가지였는데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다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그 영장 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 영장 청구서에 적혀 있는 그런 현재까지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자기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사실관계라는 것은 결국 그 유재수에 대한 그 당시에 그 민정수석실의 그 비위 첩보의 그 인지 수준이 당시에 검찰에 이첩을 하거나 감찰을 결정할 정도로 우리가 알지는 못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법원에서 이제 법리에 입각해서 이제 영장을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한 것은 예. 결국은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관련된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이것은 감찰을 중단한 것이다, 직권남용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청와대 측 같은 경우는 이건 정무적 판단이었지 법적 책임을 질 정도의 어떤 그런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어떤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주장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게 이제 가족 전체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이제 어떤 인권 침해다 이런 얘기를 좀 돌려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발언에 대한 해석까지 해주셨어요. 최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기본적으로 뭐 이호영 변호사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정무적 판단이지 법률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여러 번 청와대에서 발표하고 조국 전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감찰을 하다가 본인이 반대해서 더 이상 감찰을 진행할 수 없었다. 그러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을 기초로 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프라이버시한 문제였다고 본인이 국회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지금 검찰이 얘기하는 유재수 비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가능하잖아요. 뭐 압수수색 영장도 가지고 압수해서 압수본을 분석할 수도 있을 거고요. 예.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실에 있으면서 수사하는 내용 또는 감찰하는 내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 제한적 내용으로만 봐서는 지금 알려지고 있는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모든 비리를 파악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거예요. 그럼 그 수준에서 민정수석실이 할 수 있는 일은 원래 징계권을 갖고 있는 원소속인 금융위원회에 징계하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법리를 주장을 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 검찰이 이걸 넘어서려면 판사가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조국 전 민정수석이 있으면서 그 모든 내용, 지금 알려주고 모든 내용을 다 파악했다는 걸 증명해내야 돼요. 그게 과연 쉽겠냐 하는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오늘 영장 실질 심사가 권덕진 부장판사가 맡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판사가 유재수 전 부시장을 구속한 그 판사란 말이죠. 네. 사실 뭐 지금 유재수 전 부시장과 관련된 혐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무래도 좀 연관지어서 이제 이 실질 심사도 좀 영향이 있을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아무래도 영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 영장을 지금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한 판사기 때문에 이미 이 사건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 알고 있는 그런 관점이 지금 이제 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그런 영장, 그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사건에서 뭐 사실관계를 어떤 파악하는데 좀 영향은 없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뭐 글쎄요. 이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그런 영장 발부 사유와 그다음에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 그 발부 사유는 사실은 좀 다르긴 합니다. 무슨 연관된 사실관계이긴 하지만 예. 하나는 뇌물 사건이었고 그다음에 조 전 장관에 대한 것은 이제 직권남용 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사실관계와 법률 판단은 연관은 되어 있지만
반드시 일치한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판사 배정은 임의로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이제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예. 원칙적으로 무작위 배정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권덕진 부장판사가 유재수 전 부시장과 그다음에 조정관 장관에 대한 예. 구속전 피의자 신문을 같이 보게 된 것은 뭐 우연의 우연인 일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잠시 후 10시 30분부터 본격적으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앞서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주변이 혼란스러웠어요. 지금 그쪽 문정동이죠. 동부지방법원이 있는 것이 옛날 서초동에 있었던 그런 찬반 집회 분들이 지금 그쪽으로 와가지고 집회를 하다 보니까 약간 충돌도 있었고 경찰이 또 이를 갈라놓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다 하는 소식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이 질문 최 교수께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영장 청구 직후에 청와대가 관련 입장을 좀 내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요 부분, 그러니까 청와대의 언급이 법원에 어떤 약간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그렇게 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찰도 이렇게 지금 뭐 어쨌든 청와대를 대상으로 해서 전직 청와대 근무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수사도 하고 있잖아요. 법원도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불편부당하게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보다는 정말 법적인 판단만 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왜냐면요. 워낙 지금 뭐 밖에서도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저렇게 양쪽으로 갈라서 서로의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어느 한쪽에 정말 편향적으로 하거나 법적인 법리를 벗어나서 판단을 하게 되면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이.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정말 어떤 외압이 아니라 법리적 판단에 근거해서 저는 판단할 거다. 그래야만 본인들도 저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와대가 얘기한 거는 사실은 법원을 향해서 얘기했다기보다는 저는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좀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에 대한 해명 차원에서 한 얘기라고 저는 봐요. 이게 법원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래서 법원이 이 발표 때문에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판단에 어떤 정무적 판단을 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검찰도 이런 후폭풍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영장을 청구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한 증거나 어떤 소명 자료가 있기 때문에 청구한 게 아니었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런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 이 상황에서 만약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해보세요. 그럼 어떤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 가지를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데 예. 구속영장까지 청구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 불구속 기소를 한다? 이러면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이 모두 다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직면하지 않겠습니까? 예. 검찰 입장에서도 어찌 보면요 구속영장 청구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워낙 여론이 많이 집중돼 있었고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의혹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졌기 때문에 검찰이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2번이나 불러 조사를 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마저 청구 안 했을 때는 그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물론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예. 또 아니면 그게 없다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영장은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가족 비리 관련 의혹 수사 세 차례 조사를 받을 때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 2차례 조사 받을 때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또 밖에 나와서도 변호인이나 본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지금도 보시다시피 포토라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명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족 비리 같은 경우는 뭐 제 추측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변호사들이 상당히 놀란 게 이제 수사기관에 이렇게 출석을 해서 이제 진술 거부권 행사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어떤 그런 수사 절차에서는 거의 있지 않은 일이거든요. 뭐냐면 난 수사를 거부하겠다. 법원에 가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스탠스인데 일반적인 수사를 받으면서 그렇게 스탠스를 취하면 그 수사기관의 협조를 구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어떤 기대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금 이 감찰 이제 무마 사건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의사표시를 하는 거는 다시 말해서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더 불이익한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향후 재판이나 이런 데서 불리할 것이다라는 어떤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판단은 뭐 적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일단은 법리적으로도 대단히 좀 까다로운 그 법률 그 죄명이기 때문에 그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당시 어차피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다툼이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청와대 특감반 그다음에 금융위 내부적인 어떤 그런 감찰 보고서 같은 것들이 이미 검찰의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다 확보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관련자들의 진술도 이미 다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예. 본인이 거기에서 진술 거부를 하는 것보다는 당시 상황은 이러이러했던 것이다. 이것은 내가 감찰을 무마한 것이 아니라 당시 민정수석의 어떤 정무적인 책임
또는 정무적인 어떤 그런 권한 범위 내의 행위를 내가 정상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는 것이 수사 및 재판에서 보다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오늘 구속 여부가 아마 이르면 오늘 밤 늦게 혹은 내일 새벽에도 이게 발표될 수 있다고 하는데 영장 발부 가능성 좀 어떻게 그럼 예상하십니까? 영장 발부 가능성은 저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예. 그 이유는 이제 당시에 예를 들어서 그 민정수석이 그 당시에 파악했던 그러한 감찰 자료들을 놓고 봤을 때 그 유재수 당시 그 이제 금융위 정책국장의 비위 혐의가 명백했다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감찰을 중단을 했다라고 하면 조금 그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렵겠지만 당시 상황을 들여다보면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를 봐도 그 검찰의 영장 청구서에는 그 당시 유재수 국장의 비위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라고 이렇게 이제 기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다 영장 청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았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정도라고 본다면 좀 다툼의 여지가 좀 있는 사실관계에 부분이네요.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법리 판단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본다면은 조심스럽지만 그런 어떤 범죄 혐의의 소명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잠시 후에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 어느 정도 예상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뭐 물론 사건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간단한 사건 같은 경우는 뭐 한 3-4시간이면 어떤 결과가 나오고요. 예. 이제 진짜 복잡한 사건 같은 경우는 뭐 10시간, 12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예. 지금 언론에서 이제 나오는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이라는 것이 이제 맞을 것 그러면 같습니다. 심사가 끝나고 나서 조국 전 장관은 어디 구치소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 구치소에서 지금 그거는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예. 보통 일반적인 경우 구치소에서 대기를 하거나 아니면 법원에 이제 구치감에 입감되어 있어서 저기 동부지법은 동부구치소 가깝기 때문에 바로 아마 판단은-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동부구치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영장이 기각되면 풀려날 것이고요. 이제 예. 발부가 되면은 이제 구치소에 이제 입감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선 적폐청산과 관련된 수사를 하면서 이 직권남용죄라는 것이 굉장히 좀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죄목으로도 이 직권남용 혐의를 가지고도 일부는 구속이 되고 또 일부는 구속되지 않은 경우들도 굉장히 좀 많았거든요. 그렇죠. 이 과거의 사례들이랑 좀 비교해 봤을 때 이번에 좀 영장 발부 여부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번에 우병우 전 수석과 비교가 많이 해요. 언론도 그렇게 많이 비교를 예. 하고요. 근데 우병우 전 수석 경우도 보면요. 세 번의 청구가 있었어요. 처음 두 번은 다 기각이 됐습니다. 당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도 엄청나게 안 좋았고요. 비리 혐의가 많다는 게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장 자체는 기각이 돼버렸어요. 예.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였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영장이 발부된 게 뭐냐면 이 사안과 좀 다른데 그 사안은 뭐냐면 불법 사찰을 한 거예요. 불법 사찰한 내용이 명확한 증거가 있었고 그 범죄 행위가 너무 좀 과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직권남용으로 구속이 됐지 그 전에 두 개는 직권남용이었는데 아예 구속 자체가 안 됐어요. 그만큼 직권남용이라는 범죄 혐의를 가지고 구속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직권이라고 하는 게 본인의 권한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볼 거냐 하는 문제도 있고요. 남용의 정도를 어느 정도까지 볼 거냐 하는 문제가 있고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증거가 다 확보됐잖아요.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또 보는 또 하나의 판단 기준이 뭐냐면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예요. 근데 조국 전 장관은 지금 본인이 중단시켰다까지 인정을 했어요. 그게 정무적 판단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중단했다는 걸 부인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면 증거인멸의 가능성 없죠. 도주의 우려 없죠.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어느 정도 범죄가 소명됐느냐인데 소명됐느냐도 법원이 판단할 때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즉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돼서 다툼의 여지가 많다고 하면 그 자체로서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병우 전 수석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구속됐다 얘기만 하는 두 번은 구속이 안 됐고 마지막 한 번은 불법 사찰로 구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안과 관련해서도 그 케이스를 대비해 봐도 기각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 감찰 무마 의혹 외에도 또 하명 수사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부분도 굉장히 파장이 크고요. 후폭풍이 예상이 됩니다. 열심히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그렇다. 검찰 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논란도 많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관여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을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 검찰이 보고 있는 부분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하명 수사라고 하는 것이 청와대가 일정 부분 개입을 해서 수사를 지휘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걸 증명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송철호 시장도 그렇고 송병기 부시장도 그렇고 그 연결고리에서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부분을 찾아내야 돼요. 그 증거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 중에 수첩이 지금 중요한 증거로 예. 나오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에서 어떤 것들이 발견됐는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수첩의 증거 능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수첩에 대해 송병기 전 부시장은 현재 부시장이죠. 예. 송병기 부시장은 메모장이다. 본인의 생각을 적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기 이게 형식. 왜냐하면 또 하나 이게 봐야 되는 게 이걸 또 가지고 안종범 수석과 비교하는 언론들이 많습니다. 안종범 수석은요 본인이 수석으로 참석해서 그 자리에서 들은 내용을 쭉 적은 거예요. 그런데 송병기 부시장이 적은 거는 본인이 직접 들은 것도 있겠지만 전해 들은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회의에 참석해서 그 회의에 참석자로서 적은 것과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해 들어서 적은 것은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증거 능력이 어느 정도 확보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관계 속에서 증거 능력이 있다고 결정이 되면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들은 얘기고 본인의 생각을 얘기했다고 주장을 해버리면 검찰이 뭘 또 찾아내야 되겠습니까? 그 적은 내용이 실제 실행됐다고 하는 증거까지 함께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그 증거 능력이 있지 않겠어요? 그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검찰이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수사의 향방이 또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변호사께서는 좀 이 수첩의 증거 능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거는 이제 수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흔히 이제 형사소송법에서 전문 증거라고 합니다. 전문 뭐냐면 들어서 알고 있는 예. 이제 우리 일반적인 말로는 카더라 통신이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 이러한 말들이 있다라는 걸 적어놓은 것을 가지고 섣불리 어떤 그 특정 그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면 안 된다라는 게 형사소송법의 원칙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카더라 통신, 그러니까 전문 증거에 대해서는 그 증거 능력,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채택을 해서 판사가 사실 인정을 하는데 그것을 고려할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러면 이제 송병기 부시장의 이 수첩이 증거 능력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인정의 근거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그걸 쓰면은 거기 수첩에 있는 어떤 내용들이 다 사실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증거 능력과는 좀 다르게 증거의 신빙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송병기 부시장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자기가 이렇게 그냥 메모 형식이었고 나의 생각을 기록한 예. 것이다. 이러한 얘기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내용은 내 생각일 수도 있고 내가 전해 들은 내용일 수도 있어서 사실관계가 100% 이 수첩에 있는 내용과 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돌려 하는 것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좀 재판에서 이 수첩을 좀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그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의혹 관련해서 당시 울산 경찰들 수사에 참석했던 경찰들 예. 조사를 거의 마무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위에는 황운하 전 경찰청장, 울산경찰청장이죠. 예, 이번에 전보 인사가 됐는데 예. 곧 뭐 소환 조사 얘기도 나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왜 그러니까 뭐 수사를 어떤 식으로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서 했는지 아니면 그냥 경찰청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했는지 약간 뭐 진술도 엇갈리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 부분이 왜 중요한 겁니까? 왜 중요하냐면요. 뭐 아까도 하명수사 얘기를 했습니다만 경찰이 정말 자체적으로 비리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수사를 하면 그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아니었는데 김기현 전 시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뭔가 청와대로부터 압력을 받아가지고 또는 어떤 뭐 지시를 받아서 수사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선거에 개입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 차이라고 봅니다. 예. 황운하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미 검찰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김기현 전 시장과 측근에 관련된 수사는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한 거지 청와대가 지시를 한 게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기현 전 시장 측에서는 청와대가 그 첩보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송병기 부시장이 첩보를 전해줬고 그 첩보를 다시 정리해서 그걸 황운하 청장한테 내려보내서 경찰이 다시 수사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너무 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를 검찰이 찾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뭐 청와대 행정관과 만난 부분 이 부분을 예.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만난 것 자체가 그러면 하명 수사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되는지 하는 부분 또 황운하 전 청장이 과연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명령 받거나 지시를 받아서 수사를 진행했는지 하는 부분. 예. 이 부분은 증거를 가지고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의견이 충돌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의견이 맞다라고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사실 선거 개입 의혹으로까지 굉장히 좀 번져 있는 상황이라서 송철호 현 울산시장에 대한 소환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뭐 송철호 울산시장을 소환하지 않을 수 없겠죠. 이제 그 당시에 지금 이 논란의 핵심은 지금 선거 개입이냐 아니면 단순 이첩이냐 예. 이것이기 때문에 선거 개입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 검찰이 지금 이 사건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당시에 그 캠프의 결국은 후보가 지금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기 때문에 송철호 현 울산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제 아주 임박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일단 관심은 조국 전 장관 오늘 영장실질심사 어떻게 결과가 나올 건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사건대로 하고요. 이제 가족 관련 의혹 수사 그것도 남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함께 기소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 일단 서로 또 사건에 영향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한 4개월 정도 진행이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검찰이 확실한 결정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두고 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지 해석이 않습니까?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조 전 장관이 연관된 게 없는 게 아닌가, 증거를 못 찾은 게 아닌가. 예컨대 정경심 교수가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 지금 정경심 교수는 일정 부분 연관돼 있는 것처럼 검찰이나 이제 구속영장을 판단한 재판부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과연 정경심 교수가 조국 전 장관과 협의하거나 아니면 뭐 정보를 알려주거나 아니면 무슨 논의를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조 전 장관은 밖에 일하는 건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단독으로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검찰이 만약 이분의 연결고리를 찾았다고 하면 이 부분이 사실은 먼저 수사가 됐고 3번이나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본인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긴 했습니다만 그런 명확한 증거가 있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청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결국 이게 아니라 다른 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구속의 필요성은 있다고 검찰이 보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는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는 거. 물론 이것도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그러지 않고서는 구속영장을 굳이 청구 안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더 오랫동안 수사를 했었고요. 더 많은 수사 인력들이 거기에 투입돼서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는 구속영장 청구가 없었다고 하면 직접적으로 조국 전 장관이 이 가족 비리와 관련된 연관성을 찾아내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증거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변호사께 어떻게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이 감찰 무마 의혹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을 먼저 청구한 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영장 청구를 할 정도의 그 증거가 있어야지 영장을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족 비리 의혹이 뭐 덜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지금 감찰 무마 의혹이 더 중요하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구속의 어떤 필요성과 상당성을 소명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해도 좀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놔두고 먼저 이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10시 30분부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호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